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벌써. 9월의 첫 시작을 이번 주에 한번 느껴봤는데 그래도 뭐 지난달보다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매수도 조금 들어오고 있고 상승 탄력은 뭐 강하진 않지만 지수를 야금야금 조금씩 올리려는 그런 시도들이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는 뭐 간밤에 좋은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약간 걱정하는 게 장기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충격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뭐 고용 지표도 미국에서 살펴봐야 되고 CPI 다음 주에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버무려서 미국의 과연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지 아무래도 이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는 계속해서 개별적인 이벤트나 뉴스 이런 거에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뭐 H&M도 뭐 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하나오션도 오늘 좀 이번 주에 좋지가 않은데 이런 개별적 이슈들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금요일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익 대비해서 모멘텀이 있는데 낙폭 과대된 2차 전지나 철강 업종도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 리뷰를 좀 내놨습니다. 관련 전략들 잘 참고하실 수 있게끔 오늘도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시장 분위기 느껴봐야 되겠죠. 오늘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 또 외국인 수급은 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도 궁금하고 오늘 개장하고 지금 1시간 정도 지난 시장 상황 김윤주 캐스터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상승 출발을 해줬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수 자체적으로 뭐 그렇다 할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등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빨간색이 하락이고 초록색이 상승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특히 이 반도체주들 오늘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짚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증시에서 이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AI 부문의 실적 호실적으로 특히나 크게 매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AI 관련 반도체주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는 0.43%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강한 수급이 붙으면서 3%가량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인데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D램 시장에서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SK하이닉스가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 삼성전자와 또다시 격차를 벌렸다라는 소식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고요. 이 외에도 오늘 조선주 단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4%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룹사가 지분을 모두 팔았다라는 소식이 오늘 주가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약 1조 4천억 원가량 지분 전량 매도 소식이 나왔습니다. 4%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HD 현대중공업은 0.39%가량 소폭 상승입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이 3% 넘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의 합병으로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장에 주목받아가고 있고요. 방산주는 오늘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원전과 방산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그렇다 할 움직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1%가량 하락, 한화시스템도 1.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1.91%가량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선, 방산, 원전 그렇다 할 움직임 보여주지 않는 가운데 약간의 하락세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전력설비단에서는 좋습니다. 효성중공업이 1.74%가량 오르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4.35%가량 상승입니다. LS일렉트릭도 2.58%가량 오르면서 오늘 전력설비주들 좋은 흐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지주사단 안에서는 두산이 5%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 SK스퀘어도 3%가량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지주사 안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의 흐름 일단 상승하는 모습 둘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1% 넘게 올라주고 있고 카카오가 1.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최근 들어 오너 리스크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이 오픈 AI를 카카오 채팅 안에 넣는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 AI와의 협업 조금 더 구체적인 소식이 나온 거고요. 이번 달 23일부터 25일에 컨퍼런스 콜이 열리게 되는데 이 개발자 컨퍼런스 콜에서 조금 더 이 협업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에 오늘 1%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오늘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폭의 하락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안에서 미용 의료기기단에서 좋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파마 리서치가 2%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휴젤도 0.45%가량 상승, 클래시스도 0.3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세계 폐암학회 주말 사이에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다만 오름폭을 줄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0.07%가량 소폭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ABL 바이오 오늘 증권사에서 하반기 기술 이전 조금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내놨고 이에 따라 4% 넘게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0.6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펩트로는 0.82%가량 하락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단 안에서 엇갈린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조금 튀어오르는 종목을 보자면 LNC바이오가 11% 넘게 튀어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이 브로드컴의 호실적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원익 IPS가 2.73%가량 오르고 있고요.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PSK도 1.91%가량 상승, HPSP도 1.49%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로봇 관련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72%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하이젠 R&M도 하락하며 움직이는 모습 1.48%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소부장과 엔터가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엔터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3%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1%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엔터주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고요.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엔터주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양지수는 일제히 상승 출발을 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8%가량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3,20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3,210선까지 회복해줬지만 오름폭을 조금은 줄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46%가량 오르면서 80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810포인트까지 회복을 해줬지만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조금은 오름세를 줄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매매 동향은 어떤지 코스피 시장부터 수급 상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은 일단 외국인이 10억가량 지금 순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보다는 매도폭을 줄여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16억가량 수급 방향성 탐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600억 넘게 팔고 있고요. 개인만이 7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수급 동향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100억가량의 순매도, 다만 이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100억가량 사들이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싱크풀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싱크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들 더 자세하게 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8월에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던 우리 시장, 지금은 이제 9월이 됐는데 그래도 조금은 안정화되어가는 느낌이 드시죠. 오늘 코스피가 3,200선에 안착하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잘 생각을 하고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고 코스닥도 오늘 역시 800선을 회복을 하면서 3,200, 800 요 라인에서 지금 어쨌든 시장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 조금은 안정되어 가는 시장의 움직임. 잠시 후에 마켓 플러스에서 그럼 9월에 증시 투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뭐 시장의 싱크풀의 분포도를 보시면 역시 뭐 반도체 에이직이나 CXL이나 반도체 HBM 쪽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양상이고 조선주도 역시 가장 중요한 업종이잖아요. 우리 시장에서 지금 이러다 보니까 조선주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는 브로드컴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여전히 이런 반도체 AI 칩과 관련된 투자나 수요나 이런 것들이 견조하다. 엔비디아 그 다음 타자로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브로드컴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에이직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에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CXL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앞으로 HBM 다음은 CXL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모처럼 만에 CXL 관련 종목들이 오늘 부각을 받고 있네요. 반도체, HBM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자, 조선주도 오늘 좀 봐야 되는데 빨간불이 크게 켜져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한화오션이 오늘도 주가가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조금 좋지 않은 불의의 사고가 있었고 어제는 또 블록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지분을 팔아치우는 블록딜이 또 나오다 보니까 잊을만 하면 이제 한화오션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이슈들이 블록딜, 매각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가 뭐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이외에도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중국 관련해서 어제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지만 관련된 종목들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엔터주들도 그렇고요. 엔터주도 이번 주에 오늘이죠. SM 에스파가 컴백하는데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하이브에서 뭐 캐치아이 어제도 이야기 나왔던 그런 아이돌이 반응이 꽤 좋다. 그게 앞으로 하이브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이 잘 오늘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또 조정을 어느 정도 받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다시 어쨌든 실적이나 내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뭐 K-팝 데몬 헌터스를 기반으로 한 한류 열풍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조정받을 때 엔터주들을 좀 사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에 반등이 오늘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컨텐츠도 뭐 연관되죠. 컨텐츠와 관련된 투자도 정부에서 지금 계속 늘릴 것이다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실제로 좋은 컨텐츠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텐츠주의 투자도 선제적으로 하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전력 설비 전선 계속 뭐 이야기 나오죠. 이 전력 설비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조선 기자재도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고요. 해운주가 오늘 또 잘 가고 있는데 HMM이 뭐 이야기 나왔잖아요. 포스코그룹에서 HMM을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뭐 아직 포스코그룹 측에서는 뭐 자금 부담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명확한 게 결정될 게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HMM은 뭐 부산 이전, 뭐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그룹이라는 것 자체도 또 정부의 어느 정도의 입김이 작용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이제 실제로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HMM이 주가가 잘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제약바이오, ABL 바이오나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 잘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뭐 셀비온 같은 경우에 셀비온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새벽 간밤에 전립선암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실망감 때문일까요? 퓨처캠은 음봉을 나타내고 있고 셀비온이 더 타격을 받으면서 주가가 지금 뭐 20% 막 급락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하한가 기록했는데 일단 셀비온은 약간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하나씩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봐야 되겠죠. 반도체 안에서도 에이직 반도체나
그리고 CXL 이쪽이 오늘은 또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브로드컴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나 증가를 했고요. EPS 주당 순이익도 1.6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컨센서스를 대비해서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이야기가 EPS가 나왔고요. AI 매출, AI 쪽만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무려 63%나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10억 달러의 신규 주문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뭐 다음 분기나 더 먼 미래의 실적도 나쁘지 않다, 긍정적이다라고 브로드컴은 실제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브로드컴에 대한 평가를 여러 가지를 내놨거든요. 근데 커스텀 AI 칩이라든지 뭐 네트워킹 솔루션 아니면은 뭐 VM웨어 인프라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 다 고루고루 전 분야에서 좋은 성장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 다음 타자가 브로드컴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이러면서 브로드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기분 좋으실 텐데 1년 사이에 주가가 2배가 됐습니다. 브로드컴의 주가 계속 잘 흘러가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반도체 쪽에 전반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HBM에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HBM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HBM 다음에는 CXL이다. 결국에는 CXL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앞으로의 4세대 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게 중국 쪽에서도 지금 CXL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단계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팹리스 기업 몬타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CXL 3.1 메모리 확장 컨트롤러를 출시하고 이것을 고객사에다가 샘플링을 보내고 이런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CXL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CXL 관련된 종목들도 미리 좀 선점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상기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 어떤 것들을 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상승 출발했는데 이내 하락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동안 외국인에게 매수세가 일정 부분 있었거든요. 근데 장 초반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미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0.4% 정도 빠지면서 7만 원 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앞서서 이제 CXL 기술 AI 메모리 차세대 주자 그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뭐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2021년도에 업계 최초로 CXL 기반한 D램을 출시를 했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CXL 2.0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양산해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앞으로 뭐 3년 안에 AI 기기를 10억 대를 내놓겠다라는 또 야심찬 계획도 내세워서 그런 부분으로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삼성전자 대비해서 더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 외국인의 매수세가 4거래 연속 받쳐주면서 장 초반에 50만 주 정도 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흐름 좀 받쳐주고 있고 CXL 기술 관련해서는 역시나 그쪽으로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는데 CXL 2.0 기반으로 해서는 고객 인증이 완료가 됐습니다. 양산 준비를 끝낸 그런 상태인데요. 앞으로 경쟁이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CXL과 관련해서는 엑시콘, 여기는 이제 고속 인터페이스 관련해가지고 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고객사가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이잖아요. 오늘 11%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이게 테스트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RT 역시 9% 강세인데 여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품질 보증해주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CXL 관련해서 기술력 갖고 있고 13,280원. 그러니까 여기는 CXL 자체적인 기술력보다 품질 보증을 이렇게 좀 확인해주는 그런 곳으로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이직 관련해서 이제 브로드컴 반도체 그쪽에 워낙 이제 유수한 기술력을 갖다 보니까 시간의 거리에서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에이직 관련해서는 테크윙이 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1% 상승하면서 38,3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CXL
그리고 뭐 에이직, D램, HM, 낸드 플래시 이쪽이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좀 이끌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장 초반에 출발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주선 봐야 되겠죠. 그중에서도 하나오션을 좀 봐야 됩니다. 하나오션이 오늘 이번 주에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겹쳐지면서 주가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뭐 장 초반보다는 낙폭이 좀 줄긴 했어요. 그래도 지금 한 4% 정도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오션이 너무 좋은 상황이고 미국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뭐 필리조선소, 뭐 미국의 관계자들이 뭐 하나오션 이런 관련된 미팅을 많이 하고 이런 거 너무 좋은 상황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오션이 뭔가 주가가 한 번씩 크게 출렁거리고 조정받을 때는 늘 겹쳤던 게 블록딜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몇 개월 전에도 산업은행에서 하나오션의 지분을 블록딜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그때도 주가가 출렁거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하나그룹 계열사에서 하나오션의 지분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하나오션 가지고 있던 이 지분 전량을 다 매각해버렸습니다. 그 하나오션 규모가 1,307만 주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제 장 끝나고 시간의 거래에서 10만 7,100원 가격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가 1조 4천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오션을 가장 많이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율은 조금 떨어졌어요. 그전엔 한 45% 정도였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 42% 정도까지 약간 지분율이 내려갔고 그러면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가 판 지분을 주식을 누가 샀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복수의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샀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긴 하는데 명확하게 주체는 공개되지 않고 있고요. 하나 계열사에서 이 지분을 사들이는 것은 없었다라고 일단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임팩트 1조 4천억 원이나 이거 현금 가지면 뭐 할 거냐라고 했더니 하나 그룹 측에서는 결국에는 다시 마스가 투자하는데 재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현금을 가지고 마스카 프로젝트에 어떤 투자나 어떤 사업을 또 추진하게 될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오션의 또 미래 성장 동력, 추가적인 그런 모멘텀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안 좋은 소식이 오늘 나왔고요. 어제도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말씀드렸듯이 선주사 감독관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하나오션이 일단은 작업을 중지하고 나서 조사를 하고 있고 재발 방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긍정적인 이야기는 오늘 또 공시가 하나 나오긴 했어요. 북미 지역의 선주와 3,500억 원 정도 규모의 LNG 운반선 수주 계약이 있었다라는 오늘 아침에 장 전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수주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약간의 노이즈들이 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이 고민이죠, 이런. 계속 갈 것 같긴 한데 너무 비싸서 이걸 사야 하나라는 고민들이 일단은 있으실 거고 그러면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사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또 고민이 됩니다. 뭐 올라가도 고민, 안 올라가도 고민 이런 상황이어서 하나오션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일단은 방향성을 잡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하나오션 포함해서 조선주들, 다른 조선주들은 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한데 함께 주가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전반적으로 좀 엇갈려서 개별 이슈로 영향을 받는 모습 보여주네요. 하나오션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블록딜 약세, 거제 사업소, 그 악재, 그 이슈 때문에 오늘도 한 4% 정도 미끄러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11만 3천 원대까지 좀 내려간 상황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51주 신고가 2.6%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가 기관의 매수세가 7거래 연속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수급의 흐름을 보면은 기관이 참 많이 사고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합병 이슈 있잖아요.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조선. 그런데 유한타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의미 있는 리포트를 내놓은 게 이 조선사 합병으로 지주사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기억해 보면 이제
메리츠 금융그룹의 그 계열사 합병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사례를 들면서 그때 계열사 합병으로 지배구조상 몸이 좀 간편해졌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느낌으로 HD 한국조선해양 역시 지주사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2% 강세 이유 그쪽의 흐름까지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3만 2,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과 삼형 엠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한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오리엔탈 전공 어제 13% 넘는 종가 형성해서 마감됐고 7거래 연속 올랐습니다. 오늘은 8거래일 만에 일정 부분 좀 눌린 흐름들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조선 기자재 쪽에서 크레인, 선박, 그리고 이제 구조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데요. 뭐 HD 현대나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다 그 고객사이잖아요. 오늘 살짝 좀 눌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삼형 엠텍은 어제 한 26%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했고 오늘 그에 비하면 살짝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서 원전, 뭐 광산 플랜트, 삼각편 구도가 형성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그래서 결국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오늘 이제 살짝 눌리고 있다. 11,430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증권주들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넥스트레이드 거래 때문에 우리가 8시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까지 하면은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12시간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 자, 지금 넥스트레이드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간도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의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한국거래소가 7월 말 8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증권사들에게 설문을 좀 조사를 해봤나 봐요. 그러면서 앞으로 증권 거래 시간을 좀 개정을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여러 가지 안을 물어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 안이 개장 시간, 지금은 9시에 개장하는 개장 시간을 아예 정규장 개장 시간을 8시로 땡기는 안. 이게 첫 번째 안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을 한국거래소에서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을 호가는 미이전하는 두 번째 안. 그리고 세 번째,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의 호가를 이전하는 방안. 요 세 가지에 관련해서 증권사나 이 시장에다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뭐 정규장 자체를 아예 땡기는 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죠. 시스템이나 이 호가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시스템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고 그리고 증권사나 이런 근무하시는 분들의 시간, 근로 시간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지금 불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그러면 한국거래소도 넥스트레이드처럼 이렇게 시장을 프리마켓을 아예 열어버리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1호 안이 지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근데 넥스트레이드처럼 8시에 시작하면은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보다 1시간 더 빨리 시작을 해서 선점을 해버리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가 7시부터 오픈하는 프리마켓을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건 이제 뭐 법 개정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한국거래소에서 안을 정해서 금융위원회에 어느 정도의 승인만 해주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원회와도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한국거래소가 지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국거래소가 약간은 이제 경고등, 약간의 긴장감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면서 조금 더 넥스트레이드보다 선점하는 시장 7시 개장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24시간 돌아갑니다. 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국제적인 추세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거래 시간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한국거래소에서 오전 7시부터 프리마켓 시작하고 마감을 하고 애프터마켓을 한국거래소도 저녁 한 8시까지 하게 되면 한 12시간, 13시간 하루의 절반 정도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될 거다. 이러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조금 시간 거래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의 자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이나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대세 추세는 증권 거래 시간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패턴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 그러면 뭘 봐야 되겠죠? 당연히 증권 거래가 늘어날 거고 여기에 수혜를 받고 관심이 많아지면 증권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권주가 막 튀어오르진 않고 있는데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증권 대장주 미래에셋 증권부터 보면 한 0.6% 정도 떨어지네요. 18,980원 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금융지주는 13만 원 선. 지난달 한 6월 정도에 한 16만 원 선까지 갔기도 했잖아요. 한 7월인가?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떨어져서 회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긍정적인 매가 쏠릴 수 있을지 일단은 13만 원 선에서 위치하고 있고요. 리테일의 강자는 키움증권인데 오늘 한 1%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20만 원 선 위이고 NH투자증권 지난달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 소식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국민연금이 지분을 좀 많이 축소를 했더라고요. 오늘 보합권에서 눈치 보기 신영증권은 자사주액이 참 많이 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되잖아요. 53.1% 정도인가 기억에 그런데 오늘 한 0.2% 밀리면서 그냥 쉬어가자 숨고르기 향상인 거죠. 13만 6,2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엇갈리는 증권주의 흐름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 크게 확인을 해봤고 이제 오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금요일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어떻게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증시는 시장 초반에는 비교적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전일 상승을 또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국내에도 들어왔는데 이후에 조금 증시가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증시는 강보합권으로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 낮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반도체나 로봇, AI, 콘텐츠와 같은 그런 이제 세부 섹터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 특징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주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지난밤에 브로드컴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특히 AI 관련된 매출이 전년 대비 62%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에 AI 투자의 지속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왔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1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AI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라는 소식으로 내년에도 AI 시장은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순환매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최근 들어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삭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별 이슈가 있는 섹터 종목 중심으로 빠른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순환매가 지속 기간이 상당히 좀 짧습니다. 지금 보면 하루 이틀 정도 순환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또 섹터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대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이런 순환매 속에서 박스권 매매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빠른 순환매를 쫓아가서 수익을 얻기는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길목 지키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 주도주 업종 내에서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주도 업종이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기업 실적들이 좋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 기대감이 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2분기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피크아웃 우려가 일부 나오면서 관련된 섹터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정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해당 업종들의 주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조선이나 전력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의 업종 대표주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돌고 도는 순환매 장세가 예상이 된다면 다음으로 튈 업종 그 안에 괜찮은 종목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의 특징주는 뭘로 가볼까요?
네, 오늘 특징 기호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골랐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AI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오테크닉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최첨단 공정이 진행이 되면서 레이저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활용한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펩토처 레이저 기술이다라고 해서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초정밀 가공이 가능한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하면 레이저를 쏴도 물질에 열 손상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세부 공정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이제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및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장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M5 공정을 만들고 있는 TSMC 같은 경우는 이런 펩토처 장비를 도입을 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AP에도 지금 3나노 공정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3나노 공정에도 이오테크닉스의 장비가 납품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레이저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향후에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지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만큼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76% 증가한 258억을 기록을 했고요. 펩토처 레이저 장비 등 고부가 가치 장비의 매출 확대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펩토처 장비를 비롯한 고부가 가치 장비의 발주가 크게 이뤄질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의 이 건설이 상당히 진행이 되면서 레이저 장비의 발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승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19만 원 선을 일단 바닥으로 하고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고점 수준인 25만 원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18만 원 이하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검토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한번 잘 공략해 볼게요. 이오테크닉스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알아봤고 이제 한 걸음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종목이라든지 또 9월 전체적인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강세에 힘입어 2분기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도 1위를 지켰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분기 글로벌 디램 매출은 309억 달러, 우리 돈 약 43조 원으로 전 분기보다 17%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는 매출 12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점유율 39.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33.3%로 밀리며 2위에 머물렀습니다. 양사 간 격차는 6%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선 건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으로 삼성전자가 1992년 세계 1위를 차지한 이후 33년 만의 변화입니다. 트렌드포스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38.7%로 상승했고 HBM 분야에선 50% 넘는 압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AI 핵심 파트너인 엔비디아의 대부분의 HBM을 공급하며 올해 물량은 이미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물량 계약도 협상 중이어서 업계는 하이닉스의 디램 1위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은 코스피가 좀 하락으로 전환했네요. 코스피가 지금 삼성전자의 낙폭을 한 0.6%대까지 나오고 있고 3,200에 지금 딱 걸쳐 있습니다. 예, 코스피는 일단은 방향성 탐색 중. 코스닥은 808포인트 선 유지하면서 지금 0.38%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 출발했습니다. 어제 1% 넘게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좀 떨어졌는데 오늘 역시 하락을 이어가면서 낙폭을 줄이고는 있지만 0.1%대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어제는 1% 넘게 떨어졌었어요. 근데 홍콩 항생지수는 오늘 반등세 나타냅니다. 0.3%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훨씬 분위기가 좋습니다. 워낙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가권지수는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일본 니케이도 0.8%대 상승 탄력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약간 아쉬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3,200선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좋은 종목들을 좀 발굴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시장이 명확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순환매도 빠르게 돌기 때문에 지금 여차 잘못하면 또 물리거나 손실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좋은 종목을 좀 진득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걸 오늘 한번 종목을 발굴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립리서치 아리스 이재무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을 살펴봐야 될지 최근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쪽, 요즘 뭐 피부 미용이나 이런 뷰티 관련해서도 요즘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관련된 기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 이제 사명을 들어보시면 이제 과거에 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쪽이 이제 2차 전지 뭐 장비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아니야 그런데 네네. 요새 이제 사업이 좀 탈바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사업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전환되면서 다변화되고 있는 기업인데 바로 DSK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동사가 사실 1995년도 당시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장비 이런 것들 주로 만드는 쪽으로 특화돼가지고 설립된 기업이었고 2009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다변화 측면에서 디스플레이 장비뿐만 아니고 2차 전지 이렇게 장비를 좀 넓혀갔었는데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이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2차 전지 장비도 그렇고 경쟁이 굉장히 사실은 그쵸, 심합니다. 왜냐하면 장비 업체들 간에 각각의 분야에서만 하다가 이제 서로 간에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니까 많이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경쟁이 심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동사도 이제 많은 것들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신사업 쪽으로는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의 영역을 넓혀야겠다 이런 계획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종속회사 잘 보시면은 뭐 네. 오로라든지 뭐 프로톡스, 메디카 코리아 이름만 딱 들어봐도 대부분 다 뭐 피부 미용이라든지 뭐 헬스케어 그러니까 이런 바이오 쪽 느낌이 사업 나네요. 쪽을 지금 많이 지금 인수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기존에 하고 있던 장비 사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의 네.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줄이고 있고 신사업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을 아주 오랜 기간부터 준비해 오면서 지금 이제 차근차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프로톡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2015년 설립됐고 네. DSK가 사실 2016년도에 인수했습니다. 지분 42% 이상을 네네. 가져오면서 벌써 인수한 10년이 됐죠.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DSK에 자회사를 꾸준히 있었고 이 회사를 꾸준히 사실 키워왔었던 거고 이제 이 회사가 부각이 될 시점이 왔습니다. 뒤에 투자 포인트 설명드리겠지만 그 보톡스 사업을 하면서 이 보톡스에 대한 국내 이제 품목 허가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DSK의 계열사 중에서 이 보톡스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우리가 그전에는 장비 쪽이라고 생각했는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 쪽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지금 어쨌든 체질 개선을 하면서 변화를 좀 추구하고 있는 거네요. 헬스케어 쪽으로. 프로톡스라는 종속회사 2016년에 지분을 인수해서 지분은 한 42.65% 가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은 DSK가 그러면 이 바이오 헬스케어 뷰티 이쪽에 보톡스 요 시장, 요 사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툴리움 톡신 시장이 계속 성장을 지금 네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내 그 기업들의 주가 중에서 잘 가는 쪽 보시면 피부 재생 쪽이나 피부 그렇죠. 미용 네. 쪽의 종목군들이 뭐 실적도 그렇고 계속 성장을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있었지만, 그만큼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고요.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23년도 대략 보툴리움 톡신, 뭐 보톡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쪽이 79억 달러 규모인데 2032년 가면 179억 달러까지 성장을 합니다. 연평균 한 9.56% 정도 아주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피부 미용이 이제 주로 미국이라든지 유럽,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많이 이제 성장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중동, 아시아, 신흥 국가들까지 계속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많은 기업들이 뭐 남미를 진출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주로 이렇게 시장이 성장하는 요인에는 역시나 피부 미용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우리가 대부분 태어나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거지만 좀 덜 늙거나 좀 더 젊게 보이는 그렇죠. 이제 항노화 이런 수요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피부 미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다른 치료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보툴리움 그래요? 톡신 제제가 다른 치료 목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적응증의 확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어떤 성장 요인들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커지는 그런 모습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 우리가 흔히 보톡스라고 말하는 요 사업 자체는 지금 뭐 수요도 뭐 계속 끊이지 않고 시장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지역도 확대가 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어쨌든 이쪽에다가 지금 DSK는 방점을 찍고 이쪽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보톡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무 쉽게 뭐 보톡스 맞으러 가자 뭐 맞았냐 뭐 이런 네. 식으로 쉽게 얘기하지만 아까 뭐 이걸 치료 목적으로도 쓸 수 있고 미용 우리가 생각하는 미용 의료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작용 원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게 진짜 앞으로도 더 많아질 수 있을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뭐 보톡스를 맞아본 적은 없지만 아마 네. 이 작용 원리나 아마 효과는 맞아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쵸.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 피부 미용은 이제 뭐 주름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거기에 이제 펴주는 듯한 펴주고, 이제 네. 효과인데 결국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맞게 되면은 한 6시간에서 36시간 이후에 작용이 된다라고 하고요. 네네. 실제 효과는 한 7일에서 14일 정도의 가장 이제 효과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가장 크고 1, 2주 이게 정도 뒤에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그런 이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어떤 탄력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좋아 보이는 것처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한번 맞아야 되는 이런 수요들이 생기는 그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 거고요. 이게 피부 재생에 뭐 효과가 있다는 보통 뭐 콜라겐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어떤 피부 효과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생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방금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 근육 수축을 차단해줘가지고, 그러니까 간접 방식으로 피부의 어떤 주름을 좀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이 주름을 개선해주는 이 효과 말고 아까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치료 목적으로도 좀 쓰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어떤 보톡스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신경 질환이라든지 근육의 어떤 과긴장, 그다음에 뇌질환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신경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분비를 억제하도록 좀 통제하는 그런 이제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치료 목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수요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보톡스는 피부 미용으로만 인식을 하시지만 네네. 실제로 다양한 이제 분야의 치료를 위한 쪽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용 쪽에 뭐 주름 개선하고 뭐 갸름하게 하고 이런 걸로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 보톡스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도 근육 수축하면서 거기에서 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DSK가 어쨌든 이 보톡스,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리고 뭐 DSK가 가지고 있는 보톡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쟁력? 뭐 이런 것들도 뭐 차별화된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동사가 이게 뭐 갑자기 뭐 등장한 제품은 아니고요. 네네.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임상도 진행을 해왔었고 23년도에 임상 3상을 이제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임상 3상도 완료가 된 상태고 25년도 와서 있는 단계는 뭐냐면 국내 이제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위해서 지금 허가를 받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회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로는 올해 하반기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품목 허가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품목 허가가 나온다는 것들은 이제 국내에서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의미하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연구 개발해온 또 결과물들이 이제 최종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가장 핵심 투자 포인트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사 이 프로톡신주 제품명이고 브랜드는 프로톡신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또 뭐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또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피부 미용 쪽은 브랜드에 따라 제품 선호도가 또 소비자들이 그쵸. 있기 때문에 이 프로톡신이란 브랜드를 가지고 또 아마 프로모션 할 것 같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일부 지금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쪽도 앞으로 좀 넓혀갈 것으로 보이고요. 동사가 제조 공장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배양, 균지의 배양부터 정제, 충진, 그 다음에 포장까지 일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도 가지고 있고 연간 최대 400만 바이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제조 능력, 개발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마케팅 능력까지 더해가지고 실제로 뭐 피부과라든지 뭐 성형외과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네네. 제품을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 상태에서 품목 허가라고 하는 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 주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내 품목 허가는 뭐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국내 이제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는 거고요. 이게 뭐 오리지널 의약품하고 좀 비교 이제 시험을 했기 때문에 뭐 이미 임상 3상 결과 다 나온 상태이고 이걸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식약처에 지금 품목 허가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또 합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거기에서의 진행 사항들을 회사는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품목 허가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도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톡신 주를 식약처 허가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그 전에 이 전에도 팔고 있는 다른 보톡스 이 상품이 있는 거죠? 일부 이제 해외는 판매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수출명이 BTS-A9입니다. 그래서 뭐 동일한 제품인데 보통 국내랑 해외 그 품목명이나 뭐 제품이 약간 네, 달리 그쵸, 그쵸. 나가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금 해외는 조금씩 파는데 아직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니고 국내가 또 피부 미용 쪽으로 좀 약간의 선진국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아무래도 동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해서 그런 계획들을 잡고 있는 거고 향후 이제 판매 지역을 좀 넓혀야겠죠. 네. 그래서 선진국이면 뭐 미국이나 유럽 당연히 가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큰 시장은 중국도 있으니까 중국도 가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요새 신흥국 뜨고 있는 중동이나 남미도 진출하는 부분들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판매 지역에 대한 저변 확대를 통해서 매출을 늘리는 거 이런 것도 지금 회사는 나름대로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 일부 조금씩 사전 영업 활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뭐 지금은 다른 국가들 뭐 미국이나 유럽은 아직까지는 판매되지 않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 진출하기 위한 허가, 계약 단계 이런 거는 진행됐나요? 네, 맞습니다. 이미 일부는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확정이 나올 때까지 보통은 이제 계약서라고 하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확답을 할 수 없는 거지만 일단은 해외도 지금 계속 프로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성과가 나올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국내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보톡스는 사실은 최근에 트렌드가 조금씩 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이제 수요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툴리움 톡신 제제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고 동사는 이제 국내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국내에서 또 인기 있는 게 의료 관광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네. 중국에 계신 분들이 여행을 오면서 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과 성형외과에 가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뭐 기업들이긴 하지만 이런 쪽에서도 수요도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의료 관광에 대한 수요도 지금 발생되고 있고 중국의 단체 관광이 조만간 뭐 될 것 같기도 한데 그쵸.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DSK 입장에서도 의료 관광이나 이런 쪽에서도 수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숫자를 좀 뜯어 볼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실적 자체로 봤을 때는 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의문은 드는데 아직까지는 실적 턴어라운드 저희가 어느 정도쯤에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동사가 올해 품목화가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제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볼 때는 진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 26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DSK가 품목화가 이후 제품이 팔립니다라는 이야기들과 함께 26년도에 이 프로톡스의 이제 실적이 DSK의 연계 실적을 반영되는 것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의 매출은 본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예, 장비 매출인데 이쪽은 뭐 보통 수주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매출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내는 건데 지금 매출이 매년 약간 줄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만큼 본업단에 있는 뭐 사업을 좀 키운다 이런 관점보다는 본업단에 어떻게 보면 힘을 좀 빼는 거고요. 일정도 비용도 줄이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고 이 보톡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이 나오면은 이게 연결 실적 더해지면서 다시 실적이 턴 어라운드하는 모습 이걸 가장 이제 크게 기대하는 것 같고요. 동사 숫자만 놓고 볼 때 반기는 매출액 339억, 영업 손실 88억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영업 손실 측면에서 작년에 좀 197억 크게 손실이 있었는데 일단은 적자폭은 좀 주는 추세에 있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적자가 좀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어느 정도 빠르게 이 신사업으로 메꾸느냐가 사실은 제가 볼 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영업 손실이 좀 줄어든 건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사업들을 좀 축소하면서 비용을 털어내거나 아마 그러면서 조금 적자가 줄어든 것 같고 그럼 결국에는 DSK는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서 비용을 줄여나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톡신이 허가를 국내에서 받아서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게 이제 해외로도 나갈 수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네. 시기를 잘 저희가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올해 그 주가를 잘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고 네, 있을 주가는 겁니다. 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제조 기반의 장비 업체로 만약에 봤으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을 그쵸.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결국 미래 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사전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거고 역시나 피부 미용 쪽이 최근에 주가를 대부분 다 좋았습니다. 그쵸. 실적이 좋은 기업이든 또는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는 기업이든 미래 성장성이나 방향성을 봤을 때는 피부 미용이나 이런 쪽이 향후 5년, 10년은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DSK가 또 품목 허가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계속 있는 거고요. 품목 허가만 받게 되면 실적은 금방 턴 어라운드 합니다. 이쪽이 생각보다 빠르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게 바이오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부 미용이기 때문에 아주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하는 기업들은 내년, 내후년 우리 제품 나왔을 때 얼마나 이익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래프들을 그려놨거든요. 네네. 근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성장 폭이 말도 안 되지 않나 할 정도로 하지만 그만큼 시장 수요가 많아서 진출하게 되면 돈 버는 건 문제가 없다. 그래서 DSK도 아마 그런 기대치도 있는 거고 그 실적이 나오는 데서 가장 핵심은 역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품목 허가의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마 주식시장을 이제 주가를 투자할 때 전략상 가장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품목 허가의 뭐 예측이나 대략적인 것은 뭐 올해 안 정도로 보고 있는 건가요?
거의 회사가 지금 저한테 설명해 줬을 때는 올해 한 10월이나 11월 안쪽으로 일단은 네. 가장 시기적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건데요. 식약처 보통 품허가나 뭐 임상시험 승인 같은 거 받을 때 보면은 네. 식약처의 스케줄도 사실 시간들을 고려해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들이 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바라보는 것과 실제 이제 물리적 업무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의 시차는 존재할 수 있지만 거의 지금 임박해 왔다. 왜냐하면 임상 3상 23년부터 해서 25년도 오랜 기간 걸쳐 그쵸. 왔고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해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온 결과물이 조만간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뭐 사업을 하신 분들은 10년 넘게 하셨는데 예,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한두 달에 길어볼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긴 시간이 또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DSK를 함께 좀 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보툴리늄 톡신 기업으로 바이오 또 뷰티 이쪽으로 기업을 체질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길목은 결국에 국내에서 식약처 품목 허가를 언제 받느냐. 요 모멘텀들을 아마 지금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3월부터 주가는 계속 좀 우상향하고 있는 DSK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추적하시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모 대표와 함께 좋은 기업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기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스피 3200선 안착 시도, 코스피 특징주 HD 한국조선해양, 코스닥 특징주 ABL 바이오입니다. 자, 코스피가 320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201.53. 자, 코스닥은 800선 안착에 성공했고요. 810선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 얘기 드렸던 3200과 800 마디지수대를 점령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모습입니다. 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자, 박스권 상단 돌파, 그다음에 오랫동안 행보하던 구간의 돌파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증시의 신고가와 함께 우리나라도 뭔가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실타래가 풀리는 과정이 과연 일어날지 지금 뭔가 분위기는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660억 팔고 있습니다. 지금 9월 2일, 3일, 4일 4,400억, 4,100억, 2,000억 거의 1조를 지금 샀습니다. 1조 넘게 샀죠. 그리고 이제 오늘 660억 아주 미미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수급은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120억 나가지만 어저께 920억, 1,000억 가까이 샀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이번 주에 3일 연속 9월 2, 3, 4일 날 사면서 730억, 200억 가까이 사고 900억 가까이 사서 거의 2,000억 가까운 지금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아주 좋네요. 자,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네요. 3%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27만 원이 돌파됐습니다. 자, 일단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합치면은 비중이 20%가 넘기 때문에 5분의 1이 이 두 종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지수가 움직이려면 이 두 종목만 움직이면 되겠죠. 자,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을 앞두고 또 지금 그 부분에서 걸려 있는데, 자, 지금 갈 길이 멉니다. 그렇죠? 9만 원대, 8만 원대 구조대 기다리시는 분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빨리 올라줬으면 좋겠네요. 자, 하나오션이 오늘 5.21% 지금 하락하는 게 좀 눈에 띄고 있어요. 네이버가 지금 올라갔고요. 자, HD 현대중공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자, 오늘 그동안의 이 지금 씬의 주인공인 조방원 이 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자, 그중에 HD 한국조선해양 지금 이것만 플러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32에 삼성중공업도 살짝 플러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주도를 했던 지금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살짝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 HD 한국조선해양 이 주목해 볼만하죠. 자, 지금 HD 현대미포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이 합병을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HD 현대중공업은 아주 큰 커다란 라지, 베리 라지, VL이 붙어 있죠. 뭐 VLCC 하면 이제 베리 라지 크루드 캐리어 해가지고 엄청 큰 이 기름을 나르는 캐리어 선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는데, 현대미포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 걸 만들죠. 그래서 중형 선박과 대형 선박을 만드는 업체가 합병된다는 지금 의미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은 지주회사입니다. HD그룹의 중간 지주회사이고요. 조선을 담당하는 지주회사입니다. 자, 지주회사는 아시다시피 이 어떤 자식들이 잘 되면 좋은 거죠. 부모 같은 역할이죠. 아들, 딸들이 잘 나가면 부모에게도 이 리턴이 돌아온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의 합병으로 인해서 HD 한국조선해양의 눈높이가 높아질 것이라는 이 증권사의 의견이 나오면서 오늘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미 거의 신고가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 HD 한국조선해양의 차트가 뭐라고 했죠? 2007년도에 현대중공업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HD 현대중공업으로 이 다른 그 주식으로 새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지금의 HD 한국조선해양의 차트가 2007년 당시에 현대중공업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게 지금 2007년과 2011년에 그 종가 있죠. 연의 종가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연의 고가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2007년과 2011년에 연의 고가는 50만 원 정도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연의 종가 있죠. 이 막대 그래프의 끝은 넘어섰습니다. 자, 여기서 좀만 더 달리면 HD 한국조선해양도 드디어 어딜 넘어서게 됩니까? 2007년이면은 거의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주가를 넘어서게 되는 엄청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은 20년 전의 환경을 지금 목도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자, HD 현대미포는 이 보여드렸다시피 이미 2007년에 고점을 넘어섰죠. 지금 연중에 넘어섰습니다. 2007년에 이게 이 사이즈랑도 연관이 있다는 거 예전에 드렸는데요. 얘기. 중형 선박을 만들다 보니까 시일이 덜 걸리죠. 대형 선박보다. 그러니까 돈도 먼저 들어옵니다. 조선업체는 헤비테일이라고 끝에 꼬리에 무겁게 돈을 많이 받는 구조기 때문에 중형 선박은 더 빨리 완저기가 되니까 이 돈을 더 빨리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사이클이 이 주식시장에서도 미리 움직이는 사이클로 움직인다. 그래서 HD 현대미포의 2007년 고점을 돌파한 역사적 신고가의 이 모습은 HD 한국조선해양의 곧 다가올 역사상 신고가를 예고하는 예고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을 2007년이나 2011년에 그 엄청나게 간다는 100만 원 말을 믿고 사셨다가 20년째 물려 계시는 분은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 드디어 다가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20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죠. 하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을 따질 때가 아니죠. 20년 만에 그 동일한 가격에 왔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20년 만에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지금 조선업에 떨어져서 저번에 얘기 드린 대로 장작이 엄청나게 많이 공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꽃이 튀는 에너지 폭발의 순간이 20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 고점에 도달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생각이 있을 텐데요.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가져가시거나 뭐 어디서 떨거나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오늘도 코오롱 티슈진 HLB 요즘에 원샷 원킬을 노리는 이 우리나라의 바이오 회사 두 개가 괜찮네요. 그렇죠? 알테오젠 그리고 펩트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렇게 기술 수출 플랫폼 4대 천왕이 10위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HLB라 코오롱 티슈진도 사실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많이 줬지만 계속해서 지금 희망을 쌓아나가고 있죠. 여러 번 언급해서 이제 아실 텐데 코오롱 티슈진은 정말 4년 동안 거래 정지당하면서 상폐 위기까지 가서 거래 진짜 절벽에 떨어졌다가 겨우 지옥에서 살아온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인보사를 이 인리에 특허 등록했다는 소식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HLB도 마찬가지죠. 사실 좀 실망스러웠지만 지금 가장 최근 소식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항서제약에서 준비를 해서 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리보세라님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항서제약하고 병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진양훈 회장님은 열심히 주주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성과만 보여주면 됩니다. 아직도 그래도 시가총액이 7위에나 올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은 괜찮아요. 기술 수출 플랫폼 업체들이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HLB나 이 지금 코오롱 티슈진처럼 원샷 원킬을 노리는 우리나라 신약 개발의 꿈을 지금 연결어가는 이런 종목들하고 섞여 있습니다. 옛날처럼 외롭지 않죠. 옛날에 신라젠, 코오롱 티슈진, 그다음에 지금 이 HLB 원샷 원킬하다가 한 번 실패하니까 정말 타격이 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안정적인 게 보완이 된 겁니다. 기술 수출 플랫폼들은 그렇게 한 번에 나가 떨어지지 않고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백업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 기업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서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 꽂혀 있고 캐시카우가 굉장히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 게 지금 버무려져 있는 게 예전에 신라젠이나 코오롱 티슈진이나 HLB가 시가총액 2, 3위를 차지할 때보다 훨씬 더 코스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하는 요소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ABL 바이오를 지금 한번 볼 텐데 ABL 바이오가 2.7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자, ABL 바이오는 다들 아시다시피 BBB 셔틀 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죠. 뇌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약을 전달해주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술 수출 플랫폼입니다. 여기저기서 다 노리겠죠. 특히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치료제를 만드는 업체들이 그 뇌 속에 넣기 위해서 셔틀을 써야 되니까 ABL 바이오의 능력이 지금 굉장히 지금 여기저기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가 알츠하이머병 신약 기술 이전 기회가 커지고 있다고 SK증권에서 지금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ABL 바이오가 사노피로 기술 이전한 ABL 301.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만드는 업체한테 BBB 셔틀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 신약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옮겨주는 버스도 갖고 있고 거기로 들어가서 활약할 약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노피의 기술 이전을 한 게 ABL 301이죠. 그래서 이제 사노피가 대신에 임상을 진행해주고 있는 겁니다. 임상 1상 1차 지표에서 우수한 내약성과 안정성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ABL 바이오도 이렇게 양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죠. 신약 개발만 하면 위험할 수 있는데 기술 수출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게 이 보완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총 순위 12안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상승률 상위 섹터는 미래의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다 쫙 깔려 있습니다.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죠. 뉴로목픽 반도체 온디바이스 IA입니다. 자, 이게 사실 다 연결되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데이터 센터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테슬라가 텍사스 그 넓은 부지에다가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정말 스타필드를 한 수백 개를 세우는 것처럼 세우는 거 보십시오. 그게 이제 인공지능들이 학습하고 추론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데이터가 너무 폭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슈퍼칩 이런 것이 활약하고 있는데 자, 온디바이스 AI는 뭡니까? 우리가 하는 뭐 세탁기, 냉장고, TV, 휴대폰 이런 데도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슈퍼칩 거대한 거를 그 휴대폰, 냉장고, 세탁기에 꾸겨 넣을 수가 없죠. 굉장히 소규모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소규모화되는데 발열을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면 데이터 센터 너무 뜨거워가지고 바닷물에 담그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휴대폰 냉장고로 바닷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고장나 버리죠. 그러니까 저전력으로 고성능을 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CXL은 뭡니까? HBM을 위로 쌓는 거죠. 계속 쌓기만 해서는
저기가 안 돼요. 계속 쌓아서 저장 공간은 많은데 문제는 GPU, CPU, 저장 공간 이게 다 통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상복합의 장점이 뭐예요? 주상복합의 단점은 뭐 바퀴벌레가 올라온다는 게 있는데 장점이 뭐예요? 내려가면 편의점 있고 밑에 지하 가면 오리고기집 있고 위에 가면 수영장 있고 스타필드 생각해 보세요. 정용진 회장이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의 저기는 뭐라고 했죠? 경쟁 상대는 롯데백화점이 아니라 야구장 놀이공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다 집어넣었죠. 스타필드.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CXL이자 뉴로모픽 반도체. 이런 것이 통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XL은 GPU, CPU, 뭐 저장 공간 이런 것이 다 한 공간에 축약이 되어가지고 의사소통이 순환하게 되는 거예요. 주상복합 아파트 같이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 따로 있고 상가 따로 있고 편의점 따로 있고 따로 있으면은 나가서 옷 입고 가서 움직이고 이렇게 이 행동이 많아지니까 열이 많아지죠. 사람이랑 똑같아요. 근데 뉴로모픽 반도체는 뭐냐? 인간의 이 뇌를 본딴 겁니다. 왜 뇌를 본따느냐? 여러분들 잠잘 때 뇌가 깨어있긴 한데 뇌도 쉽니다. 사람이 열심히 생각하면 뇌가 찍으면 빨갛게 보이죠. 열심히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뇌는 쉴 때 쉬고 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이럽니다. 그거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온디바이스 AI는 발열을 줄이고 성능을 높이는데 저전력으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뇌의 구조가 필요한 겁니다. 쉴 때 쉬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는 그 뇌의 신호 구조를 본따서 만드는 반도체가 뉴로모픽 반도체입니다. 결국 비결되는 결론은 뭐냐? 예전에 비해서 이 미래의 반도체는 굉장히 축약된 공간에서 성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집합적이어야 되고 거기서 열이 발생되면 안 되고 고성능인데 전력이 낮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CXL로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이고 뉴로모픽 반도체처럼 인간의 뇌를 본따 가지고 일을 할 때만 신호를 발생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발현돼 가지고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온디바이스 AI, 인공지능이 심어진 이런 기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올라 있고요. CXL에는 QRT, 뉴로모픽 반도체에는 자람 테크놀로지, 온디바이스 AI에도 QRT가 지금 올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관련주인데 자, QRT만 하나 보겠습니다. QRT가 양쪽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CXL 관련주로도 묶여 있고요. 자, QRT가 지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QRT 차트를 열어보면은 자, 이런 모습이죠. 지금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니까 2023년도 3월 달에 43,000원 갔다가 지금 13,000원으로 많이 꺾여 있긴 합니다. 많이 꺾여 있는 상태고요. QRT 최근 소식이 내 방사선 시험 분석 인증 분야에서 K리스와 맞손을 잡았다. 뭐 이런 소식이 있고요. 오늘은 CXR 관련주 해가지고 엑시콘이랑 QRT가 급등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엑시콘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검사 장비고요. QRT도 지금 마찬가지죠. 아직 이 부분이 지금 이 HBM이나 이 데이터 센터 슈퍼칩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 느린 속도에 비해서 미리 움직였다 꺾이는 바람에 주가가 많이 폭락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다시 올 것이 지금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엑시콘도 QRT 차트랑 똑같죠.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엄청나게 미리 움직였다는 거, 그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지금 사파는 ABL 바이오를 그려놨습니다. 자, ABL 바이오 아까 말했듯이 알츠하이머병 신약은 이미 기술 이전을 해서 다른 다국적 제약사의 힘을 빌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주 효율적이죠.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캐시카우를 지금 창출해낸 겁니다. 계속해서 마일스톤이 떨어집니다. 임상이 1상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럼 사노피가 임상 2상으로 넘어가면 임상 1상에 대한 결과에 대한 대가를 마일스톤을 주고요. 임상 2상에서 또 좋은 결과가 되면 또 마일스톤을 줍니다. 나중에 그게 상용화가 되면 로열티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BBB 셔틀 기술은 여기저기 파는 거죠. 왜냐하면 저 뇌 속을 파고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ABL 바이오의 이 BBB 셔틀 기술은 누구나 노린다. 누가 뇌 안을 공략하려는 약을 개발하려는 회사들이 다들 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ABL 바이오의 매력은 성장성도 탁월한데 안정성까지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셔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지하철에 빙의해서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다음 정차 실력은 BBB 여기입니다. 내리실 문은 뇌 쪽입니다.
전 시장 곳곳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기판과 패키징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KPC의 2025를 찾은 겁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250개사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삼성전기는 차세대 기판으로 주목받는 글라스 코어 패키지 기판을 선보였습니다. 기존 기판보다 두께를 40% 줄였고 대면적 기판에서 흔히 발생하는 휘면상을 개선했습니다. LG이노텍은 최신 모바일용 기판 기술인 코퍼 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기판 위에 미세한 구리기 등을 세워 메인보드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기판 크기를 최대 20% 줄이면서도 회로수는 늘릴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들의 기술력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성 DS는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 재료 리드 프레임에 초방막 팔라듐 도금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내열성과 내부식성이 강점입니다. 한 회사에서 동시에 패키지 기판하고 그리고 테이프 기판 그리고 리드 프레임을 동시에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는 저희 회사가 유일합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리드 프레임을 공급하고 있다는 장점, 그게 저희 리드 프레임의 가장 큰 장점이고, 엔비디아향 패키징 장비도 공개됐습니다. 시간당 5만 개의 범프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저 범프 마운터입니다. 반도체 패키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람의 머리카락을 100마이크로라고 했을 때 그보다도 훨씬 가는 솔더볼 40마이크로짜리를 한 발 한 발을 핸들링하면서 레이저로 제팅해서 본딩해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고도화되는 패키징 기술 경쟁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브로드컴의 호실적에 상승 출발했지만요. 점차 그 오름폭을 줄이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나올 미국 8월 고용 보고서의 경계심을 어느 정도 가지는 듯한데요.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 코스닥 시장 일제히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10시 40분을 기점으로 잠깐 하락 전환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다시금 3,200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현재 시간 기준 3,20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48%가량 오르면서 80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조금 방향성을 강하게 탐색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일단 장중에 외국인의 손바뀜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을 했고 매도폭을 점차 늘리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밀리는데요. 외국인 390억가량 지금 팔고 있고요. 기관도 750억가량 코스피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900억가량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 속에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이 장중에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20억가량 팔고 있고 기관은 200억 넘게 코스닥 시장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상승을 이끄는 건 기관의 수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환율은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3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390원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포스코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HMM의 주가가 장 초반 최고 6%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포스코그룹이 자문단을 꾸려서 HMM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포스코그룹의 핵심 사업인 철강과 2차 전지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파악됩니다. HMM의 대주주는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인데 현재 HMM이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 매수가 이달 마무리가 되면 두 기관의 보유 지분율은 30% 초반대가 됩니다. 이 가운데 포스코그룹은 사는 지분을 확보해서 최대 주주에 오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포스코그룹은 HMM 인수에 그다지 의향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번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인수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현재 HMM에 대한 사업성 검토는 인수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포스코 그룹과 시너지를 낼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는 차원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 속에 관련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이 장 초반보다는 지금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2.89%가량 오르고 있고요. 그래도 2%대 오름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3,15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다만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약세입니다. 3.52%가량 하락하면서 27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그룹사의 1조 4천억 원가량의 지분, 블록딜 매각 소식에 주가가 약세입니다.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는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시간외 거래 방식으로 하나오션 주식 전부를 해외 기관 투자자에게 모두 매각했습니다. 그 규모만 1,307만 5,691주로 매각 가격만 따졌을 때 약 1조 4천억 원의 가치인데요. 하나그룹은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가 이번에 확보한 자금으로 한미 조선업 지원 사업인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투자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LNG 사업과 차입금 상환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하나그룹 관계자는 하나오션이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정비해가는 차원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하나오션 주가가 4% 넘게 약세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4.96%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약 5%가량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11만 3,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조선주 주가는 좋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HD 현대중공업의 이 합병 이슈로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 이 소식에 1.78%가량 오르고 있고요. 42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단도 좋은데요. HJ중공업이 오늘도 상승하면서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2만 4,800원 선 지나갑니다. 미국에서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견조한 확장세가 확인됐는데요. 여기에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SK하이닉스가 글로벌 D램 시장 1위를 지켰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오름세입니다. 오늘 시장 조사기관의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D램 업계의 매출 규모는 전분기보다 17% 넘게 증가한 43조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의 D램 점유율이 지난 1분기 36%에서 2분기에 39%를 기록하게 되면서 2분기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앞질렀는데요.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34%에서 33%로 하락해서 2위에 또다시 머물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삼성전자를 처음으로 앞선 이후에 이번 2분기에는 그 격차를 더욱더 벌린 건데요. 이 소식에 오늘 SK하이닉스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4거래일 연속 외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지만요. 삼성전자에는 외인의 순매도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0.7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69,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오늘 강세입니다. 3.3%가량 오르면서 강한 상승 탄력, 오늘 27만 원 선 회복해줬고요. 27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CXL 반도체 주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엑시콘이 6.71%가량 오르면서 1,82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QRT 주가도 오늘 강세입니다. 10% 넘게 튀어오르면서 13,350원 선 지나갑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관망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브로드컴의 호실적의 반도체 위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앞으로 반도체주에 대해 세워볼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이제 코스피가 장중에 3,200선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두 달째 좀 답답한 박수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전략 세우기에 참 난감하다라시는 분도 계세요. 9월 뭐 계절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통상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를 좀 극복할 대안이 있을지 오늘 차영주 ISN 경제연구소 소장을 모셨습니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이번 주에는 그래도 의미 있는 좀 변화가 수급에서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좀 관심을 가졌나라는 느낌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 상당히 별로 출발은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요일부터 오늘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빠지긴 합니다만
화, 수, 목 3일 동안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들어온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화요일부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우리가 종합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 60일을 지지하는 그런 선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좀 하락을 하면서 3,100선까지 지수가 밀리니까 상당히 조금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죠. 네. 더군다나 월요일 날이 뉴욕 증시가 쉬었던 상황인데 통상 뉴욕 증시가 쉴 때는 우리 증시가 상승 흐름을 나타낸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한 3분의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뉴욕 증시가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크게 빠졌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화요일부터 딛고 일어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여전히 불확실하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9월은 8월과 좀 다를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월 달을 돌이켜 보면 정말 내가 뭘 매매했지? 내가 수익을 뭘 냈지? 이럴 정도로 상당히 지지부진했다라면 9월 달 지금 한 주만 놓고 본다라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든지 간에 특히 이제 뭐 개별 종목이 됐던 대형주가 됐던 나름대로 다 조금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네. 조금 한 1, 2%씩 뭐 많게는 뭐 3, 4%씩 수익이 좀 나고 있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9월 달에는 8월과 좀 다른 모습들이 좀 보여지기를 희망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서서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람의 그 욕심이 끝이 없는지라 네. 사실 더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악재성 이슈에 비해서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선방한 게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네. 들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약간 뭐 쉬지만 SK하이닉스는 3%대 또 네. 반등세를 보여주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미를?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뭐 D램 부분 1위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 논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는 호재에 반응하기보다는 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전만 하더라도 7만 원대를 지켜주다가 조금 D램 1위 못한 게 뭐 특별히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거보다는 테슬라 납품도 있고 애플 납품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조금 약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24만 5천 원 저점을 찍은 이후에 나름대로 굉장히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연히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부터 확실히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상승률로 따지기에도 상당히 좋다. 제가 이데일리 TV에서 25, 6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그 SK하이닉스를 추천드려 왔는데요. 지금 벌써 27만 원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D램 1위 할 줄은 저도 몰랐죠. 그렇지만 일단 차트상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상태고 또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첫 번째 말씀드린 거와 이제 연관돼 있는 부분들인데요. 우리 지수가 이제 저평가돼 있다라는 측면의 부분들을 놓고 보면 결국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올 연말까지 지수가 한 3,500 정도 갈 가능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좀 긍정적인 비유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우리 반도체주들이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어제 이제 크게 흔들렸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도체는 여전히 굳건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연말에 3,500 간다라는 것은 당연히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 그러한 흐름들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는 여전히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나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어떤 섹터가 가장 강한가 이렇게 봤더니 여전히 반도체가 좀 네. 잡아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섹터 영역 안에서 오늘 반도체가 그래도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시장 전략을 보면요. 워낙 이제 순환매 장세 돌고 돌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조방원 섹터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얼마나 좀 룸이 열려 있을지 이 부분은 좀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렇죠. 네. 고점에 좀 물리신 분들도 고점에 네, 물리신 많이 분들도 있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또 주도주가 조방원 전 이제 전선까지 될지 아니면 다른 것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계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데일리에서 한 2달 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지수가 이제 올 상반기에 1차 상승을 좀 겪었고 7, 8월 조정을 받았다라고 치면 만약에 9월 2일부터 지수가 다시 돌아선 상태가 유지되면서 3,500까지 간다라면 2차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800에서 3,200 정도까지 온 것을 1차 상승으로 보고 그다음에 잠깐 이제 쉬었던 상황, 3,100에서 3,200까지가 쉬었던 상황, 여기서 다시 3,100을 딛고 3,500까지 간다면 이렇게 2차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증권사 이름은 까먹었습니다만 그 증권사에서 그때 나왔던 리포트를 보면 1차 상승 때 올랐던 것이 쉬었다가 2차 상승 때 그대로 간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1차 상승 때 움직였던 것들이 조방원 전선까지라고 보면 2차 상승 때도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또 특이하게 우리가 화수 이틀 동안 돌이켜보면 화수 이틀 동안 조방원전이 다 올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조선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하나오션에 개별 이슈가 터지면서 목금 오늘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고 방산 같은 경우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지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쉬어간 정도죠. 그 대신 전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시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하반기에도 이런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좀 두고 싶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그러면 아니 상반기 때 너무 많이 달렸는데 하반기도 다시 갈 수 있어? 라고 본다라면 여전히 실적과 수주 잔고를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전력기기랑 전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된다면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방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한미 간의 방위비 협정을 GDP 대비 3.5%까지 방위비를 높이겠다라는 건데 이 3.5라는 것은 EU와도 또 동일한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 3.5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GDP 대비 5%가 아니라 3.5만 된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많은 이제 국가들이 물론 미국 무기를 사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무기도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방위비에 대한 우리 방산에 대한 어떤 트리거 분명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이슈인 하나오션을 제외한다라면 나름대로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까지 HCA 조선까지 다 중공까지 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것들의 지금 공통점은 뭐죠? 수주와 실적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 외의 섹터들을 좀 놓고 보면 2차 전지가 이제 좀 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자동차가 좀 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제약바이오가 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뚜렷하게 실적이 잡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었고 쉬었던 것들,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뚜렷하게 강력한 한 방이 없는 거죠. 2차 전지도 바닥에서 들어주다가 조금 좀 그렇고 그다음에 뭐 우리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금리 인하 수혜주다라고 봤습니다만 정말 그 외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따라서 하반기에는 여전히 조방원 전이 움직일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좀 두고 이들이 올라간다라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한 7만 5천 원, SK하이닉스가 한 30만 직 정도까지만 가면 우리 지수는 3,500까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만약 이 섹터에 대해서 내가 좀 두려움이 있으시다라면 지금부터는 지수 관련 ETF를 사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지수 3,500을 바라보고 개별 종목단에 있어서 지금 이제 하나오션 같은 저런 이슈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조방 원전에 대한 개별 섹터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ETF라든지 펀드를 사는 것도 하반기에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아무래도 개별 종목 장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언급을 해서요. 네. 9월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도 만약에 지금 이제 좀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은 9월 달에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러니까 8월 달에는 오히려 네. 8월 달에는 매매를 할수록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현실적이죠. 대형주를 투자하시던 중소형주를 투자하시던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던. 근데 만약에 지수가 만약에 3,500까지 간다라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대략 한 7만 5천 원 선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10%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뭐 그나마 대형주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고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10% 정도죠. 그렇다면 개별 종목 단에 있어서 종목만 잘 선정하시면 상당히 수익률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종목들을 투자하셨든지 간에 대부분 다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과는 확연히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9월 달에는 저는 두 개가 동시에 갈 거라고 봐요. 대형주도 대형주대로 가고 중소형주대 안에서도 중소형주대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그렇죠. 빠르게 뭔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좋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정말 나는 지수에 베팅하겠다라면 앞서 언급드렸던 ETF 그렇지 않고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것은 조방원전을 직접 투자하는 거고 반도체까지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리스크가 크다라면 개별 종목 단에서도 봐야 되겠죠. 지금 반도체 부품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퍼포먼스가 좋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업종 이런 것들이 퍼포먼스가 좋고 그다음에 전선 업종 이런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8월과는 좀 확연히 좀 다를 것 같아요. 정말 찬바람 불면서 9월달 잘 하신다라면 우리가 10월달에 이제 추석 명절 아니겠습니까? 추석 명절 보너스도 획득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박스피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렇죠. 투자분들이 계실 수 있네요. 그러니까 9월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항상 이제 실적 눈높이가 올라갈 만한 업종이나 종목 이런 부분 공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는 가까이는 이제 오늘 밤 9시 30분에 네. 이제 고용 데이터가 미국 쪽에서 발표되는데 주목될 걸로 예상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좀 확실시 요게 좀 베팅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뭐 인플레이션 우려는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닌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네. 약간은 어렵네요. 이거저거 다 따지다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네.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세법 기대감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시의 이제 내부적인 변수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내부적인 변수를 말씀드렸다라면 외부적인 변수는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고용이 가장 중요하니까 고용을 좀 뒤에 얘기하고 지금 이제 속보가 나온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여당에서 정책위원장이 50억을 가지고 정부와 이제 소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진짜 발표 날 때까지 이게 결정이 나는 거지 50억이 됐던 10억이 됐던 빨리 해라라는 게 투자자분들의 이제 바람이지만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변수인데 자꾸 뭔가 기대감을 주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는 그러고 나서 시장이 한번 좀 바짝 오르지 않을까라고 봤더니 그 속보가 나온 지 벌써 한 1, 20분이 지났는데 시장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인데 보통 이 정도라면 지수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시장은 발표 날 때까지 이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 니네가 10억을 하던 50억을 하던 확정될 때까지는 우리는 반응 안 할게. 그동안 약간 당한 게 있어.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다음에 그러면 뭘 바라보느냐라는 거죠.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 미국이 이제 9월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더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제 고용이라든지 지금 졸트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이 조금 둔화돼 있는 것들이 사실인 상태고 경기가 지금 둔화돼 있는 모습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비컷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약간 거론이 되고 있죠. 비컷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경기 뭐 상관없어. 우리는 금리 인하에 방점을 찍을 거야라고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제 밤에 이제 나온 소식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 증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만약에 9월 달에는 한 차례 하더라도 올해 연말에까지 한 차례 정도 더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증시는 다시 한번 반등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시간이 갈수록 더 땡기지 않았습니까?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방점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시장은 금리 인하,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인플레이션을 보고 때로는 고용을 보고 때로는 금리 인하를 보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에 방점을 찍기 때문에 그 뉴스를 오늘 저녁에 체크를 하신다라면 나름대로 다음 주에 시장을 예측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의 의미로
9월 그래도 웃을 수 있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 전략 어떻게 또 세워봐야 될지 전반적인 틀을 좀 세워주세요. 전반적으로 뭐 보면 이제 뭐 조방 원전 말씀드렸고 반도체 말씀드렸고 개별 종목 단에 좋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런 것들 투자하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9월달에 배당과 관련해서 지금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슬슬 보통 이제 배당은 물론 12월 말 그다음에 3월 말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12월 말에 배당을 주던 많은 기업들이 3월 말로 갔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배당을 주겠다라는 것에 기업들의 주가는 10월부터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9월 달에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주회사, 금융회사 이런 것들 더군다나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얘기들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세법 개정과 별개로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모멘텀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사, 지주사 그리고 배당 성향이 3년 동안 유지됐던 회사들 이런 쪽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제부터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빠르게 내가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고배당주를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 성향, 배당을 높게 주는 그런 기업들, 고배당주 관심을 갖는 9월 장 그런 부분으로 선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9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모저모 잘 살펴주셨습니다. 차용주 IS 경제연구소 소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케이블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 AI 시장에서 지금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키워드, 케이블 때문입니다. 먼저 AI 데이터 센터부터 볼까요? 챗 GPT 같은 서비스를 돌리려면요. GPU 서버가 수만 대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이 서버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과거는 서버 한 렉, 그러니까 이 서버 한 덩어리라고 표현할게요. 이 5kW면 충분했지만요. 지금은 GPU가 들어오면서 한 렉이 100kW 이상을 잡아먹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최신 GPU 서버는요. 한 대만 돌려도 30kW 이상, GB20 같은 차세대 장비는요. 120kW까지 필요하죠. 이 엄청난 전력을 공급하고 이 동시에 데이터를 빠르게 옮기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전력 케이블과 광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이 없으면 엔비디아 칩도 구글 AI도 메타 서비스도 전혀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지금 미국은 이 느린 구리선 기반의 인터넷망을 해체하고요. 대규모로 광 케이블망을 깔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90% 이상은 바닷속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오가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하이퍼 스케일러들은 통신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해저 케이블을 발주하면서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까지 장악하려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유럽은요, 해상 풍력을 대규모로 늘리고 있고요. 미국은 노후 전력망을 교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죠. 여기서 핵심은 HVDC,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이에요. 이 방식은요, 교류를 직류로 바꾼 뒤에 전압을 높여 보내기 때문에 전력 손실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가 있어서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죠. 이 케이블은 정말 단순한 전선이 아닌 것 같아요. 해저를 건너서 전기를 보내고 국가 간의 전력망을 잇는 에너지 혈관입니다. 이에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고요. 안보와 전력 교역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최근 발트해와 대만 해협에서 해저 케이블이 파손됐거든요. 그러자 이 나토와 EU가 직접 해저 인프라 보호 전략을 세우면서 국가 안보 자산으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국내 탑픽으로요, LS를 꼽습니다.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이 전력망 투자 수혜까지 동시에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해외에서는 두 종목이 주목되어 바로 AI 서버 확산의 수혜주인 크레도 테크놀로지와 글로벌 광섬유 케이블 분야 1위 기업인 코닝입니다. AI와 에너지 전환, 이 두 축이 동시에 케이블 수요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요, 광 케이블 없이는 돌아가지 않아요. 또 전력망 전환은 HVDC 케이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전력과 통신을 동시에 지탱하는 케이블 산업, 케이블 전성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 시장 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금리 결정하는 걸 네.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아마 고용 지표 좀 체크해 봐야겠고 다음 주에 CPI 잘 보면서 저희가 중장기적인 전략을 차근차근 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